자, 이번 시간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 이제 등기 객체 등에 관한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다시 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거, 부동산 물권에 관한 권리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 등기 이렇게 봤었고요. 우리 민법 186조에서 논의했던 주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 지겹게 해왔던 얘기인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됐었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었죠.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이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자, 그 다음에 공용 징수는 수용 개실이라고 해서 보다지 중요한 거 아니고요. 판결, 중요 쟁점이죠.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것을 예시를 하죠. 형성 판결이라고 정의를 했던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경매라고 하는 거, 매수인이 매각된 걸 완납을 하게 되면 그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민법 187조와 관련해서는 상속받은 사람이 등기해야지 팔아먹을 수 있다 해서 소유권 자체는 취득을 할 수 있지만은 팔아먹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환매권이라고 하는 거, 채권의 일종이죠. 이 아이들은 등기 안 해도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발생해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사람에게 소유과자, 임차권이나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일단 등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뼈대 하나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효력 발생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요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항 요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개 페이지 또는 3개 페이지로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에 관한 등기라고 해서 표제부의 등기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해서 갑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을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영역이 을구,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부터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민법 얘기를 그대로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해 가실 때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다지 뭐 시험에 큰 중요한 쟁점은 되지 않는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걸 이렇게 정의하고, 등기랑 관련이 없습니다. 본권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인데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였었고요. 등기해야지 기본적으로 권리의 이전 확정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것들을 체결한다 할 때 그 저당권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환매권이나 임차권 같은 것은 등기 안 해도 그 권리가 발생하지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사람에 대해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권리질권 나와 있는데 이건 쟁점 안 되고요. 이런 권리, 우리 민법 송반은 물권,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 채권 등이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민법상 물권 중에서 점유권, 유치권이라는 것은 등기할 수 없다. 역시 민법할 때 공부할 주제인데요. 점유권이라든가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점유라고 하는 것이 그 권리의 공시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할 필요도 없고 등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분묘기주권, 우리가 지상권, 민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에다 분묘를 설치해 왔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산소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이걸 분묘
기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있어서 공시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봉분 자체가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 자체 해봤자 무효인 등기가 되는 것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고요. 분묘기지권은 봉분 그 자체가 권리의 공시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토지통행권, 여기 지문에 한번 구성이 됐었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 권리,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또는 처분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물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소유권의 배타성을 그대로 긍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되죠.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게 서로 다툼이 많아져요. 그래서 자, 이런 거 있었죠. 토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이 맹지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공로라고 해서 도로 같은 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맹지의 소유자가 옆에 큰 도로를 나다니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다? 지역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지역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지역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한 맹지의 소유자는 이 토지를 나다닐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죠. 왜? 이게 이제 도움을 받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 이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 계약에 합의를 안 해주게 되면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다? 지역권은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싫어 하더라도 강제로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의 토지 통행권. 이 토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변의 토지를 일정한 범주에서 나다닐 수 있다. 민법 공부하실 때 주의 토지 통행권의 의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편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미 공로에 접해 있는데 더 편리하다라고 했을 때 옆에 토지를 나다닐 권리는 없다. 두 번째 출제 이슈. 자,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장래 토지용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나다닐 수 있을 정도면 족하지 장래 토지용 상황까지 고려할 이유는 없다. 세 번째 이슈. 이런 주의토지통행권 기본적으로 유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토지였다 분할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 발생한 주의토지통행권은 무상. 그런데 만약에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을 가진 사람이 이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 어떻다? 유상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이제 물권법, 민법 공부하실 때 주요 다뤘던 내용. 해서 이런 것을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주의토지통행권은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의 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할 수 없다. 지금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경지된 전세권 듣고 버릴 거야. 우리가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볼까요? 갑소유의 X농지에 대해서 을 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금의 교부,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을은 전세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전세권이라는 의미는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전세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전세권 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인정을 하게 되면 농지 소유자 따로 있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 모순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전세권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뒤에서 이제 절대적 각하사유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깔아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하고 설령 그런 등기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될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선질권 큰 쟁점되지 않아요. 동선질권은 전당포 얘기를 하는 것. 질권의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묶어서 가야 되는데요. 자, 동산이라든가 유가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요거 팔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권리, 요걸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부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동산질권은 그래도 좀 볼 수 있어요. 동산질권이라고 하는 게 전당포 케이스죠. 전당포에다가 시계를 맡기고 10만 원을 빌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10만 원 갚지 못하게 되면 전당포 주인은 어떻다? 요거 팔아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계는 동산이기 때문에 이걸 동산질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시계에 대해서 동산질권을 설정했을 때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등기라는 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 더. 지금 권리질권이라는 거, 이건 등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기론 공부하다 보면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안은 뭐야? 자, 채권자 을이 입장에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해서 이걸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 학기론 가게 되면 기억이 나실까요? MBB, MPTS라고 하는 주제 이런 거 있었죠. 뭐 CMO라고 해서 자, 저당권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이 저당권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하는 경우 또는 지분권을 넘기는 경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저당의 유동화 기억 한번 해보겠습니다. MPB라고 해서 저당채권 유동화,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이런 용어를 쓰는데 영문으로 가는 게 빨라. MBB 소유자는 누가 된다? 뱅크, 은행이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은행이 이 저당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것을 담보로 뭐를 빌릴 수 있다? 투자자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투자자한테 돈을 빌렸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 이 사람이 권리가 외부에 공시가 안 되면 은행에서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 저축은행 사태 같은 거 보면 은행에서 돈 안 갚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당권에다가 질권이라고 하는 것을 등기를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권리질권이라고. 나중에 저당권 등기할 때 한 번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 형식을 통해서 이 저당권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지만은 국민은행이 무슨 투자자한테 돈을 빌리고 이것을 담보로 내온 상태가 이런 식으로 공시하는 것을 권리질권.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재벌 회장님들이 몇 천억 이렇게 또 조 단위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을 담보로 몇백억씩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식에다가 자 뭐라고 질권이라는 것을 등기할 수 있다. 거기다 표시하는 것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질권이라는 말은 뭐 거의 마주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가, 증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떻다? 이걸 권리질권. 물론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저런 거 있었죠? 저당권 자체를 투자자에게 팔아버리는 것. 이건 뭐라고 한다? TS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분권 자체가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것. TTT 해서 투자자, CMO 하면 다양한 뭐 이런저런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 이런 것이 소위 권리질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해서 뭐 굳이 권리질권이 중요해서 설명을 드린 건 아니고 저당의 유동화, MBB 뱅크, MPTS 투자자, 그 다음에 CMO 그래서 다양화 이런 식의 개념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뭐 요 정도가 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없는 권리. 우리 지문에서는 이제 주의 토지통행권이 아마 한번 구성이 됐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법상의 물권에 관한 개념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이고 이걸 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슈. 자, 등기 객체라고 해서 자, 토지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토지 일부에 대해서 또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일단은 처분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억 한번 해볼까요?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물권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과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물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100평 중에서 20평만을 여기다 소유권,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이런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이 뭐야? 돈을 안 갚으면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인데 100평 중에 20평이다. 그러면 어디를 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 그리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소유권 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뭔 얘기냐면 100평 토지 중에서 20평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토지 분할을 해서 두 개 토지 단독 필지로 나누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토지 100평짜리 한 필지 중에 일부에 대해서 산다. 이러면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해서 결국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게 특정할 수 있어야지, 어느 부분이다라는 걸 특정할 수 있어야지 성립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 계약 외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죠.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지역권, 또 이제 같이 맞물리는 게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이것들은 다 사용 수익에 관한 물권, 또는 이제 임차권은 물권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이때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등기를 할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도면, 자, 나중에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적도를 첨부를 해요. 이 토지 100평 중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용의권이라고 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다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나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두 번째, 건물 일부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논리 구조예요. 건물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건물 일부 단 하나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경매 붙일 때가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건 간단하게 가게 되면 이런 식이죠. 건물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은 관련이 없죠.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니까 아무 관련이 없고,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고요. 자, 이에 대해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또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은 모두 다 허용되지 않는, 단순화시켜야 돼.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 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거 하나 봐야 되죠. 규약상 공용 부분. 자,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이야.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아파트의 소유권은 뭐가 된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는 케이스.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를 테고, 이 구분 소유권은 세트로 움직이는 게 있죠. 복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복도나 경로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도는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은 규약을 통해서 다 공용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 관련해서 뭐 문제 구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규약상 공용 부분, 경로당, 관리사무소를 얘기합니다.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 첫 번째 페이지에다 공용 취지의 등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을구나 갑구 이런 것들은 따로 이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따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규약을 통해서 이걸 공용 부분에서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지, 거의.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경로당,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60세 넘으신 분들이 한 분도 안 살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경로당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공용 폐지라고 하는 것을 자, 결정을 하게 될 테고, 그럼 이제 그것을 한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자,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일반적인 건물의 등기로 전환된다. 이런 게 이제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대충 했어.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권리 일부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요거는요, 우리가 단독 소유권을 생각하면 되고, 공유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 공유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소유 중에서 단독 소유에 대해서 공동 소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공동 소유는 공유와 합유와 총유라는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총유부터 볼까요? 자, 조합에, 자, 뭐지? 지금 종중에 있어서 종원이 그 종중의 부동산을 소유한 형태를 바로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교회에 있어서 사찰에 있어서 신도들이 그 사찰이나 교회 자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총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분할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있어, 우리 동네에. 개척교회 시절부터 이분이 많은 헌금도 하고 등등등, 신도도 많이 모으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등등등 해서 그 교회 자산을 만약에 10년 전에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뛰어서 또 헌금을 많이 해서 한 20억 정도의 부동산을 세팅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목사는 몇 번 바뀌었어도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라고 그러나 그분이 거의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내가 이거 내 교회다라고 해서 지분을 달라라든가 분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총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이제 사안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래서 일부 신도가 저 목사를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가면은 그분들은 어차피 지분권이 없으니까 어떻다고요? 아무리 신도가 많아도 80%가 나가고 20%가 남아있어도 20%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개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격을 고쳐야겠다. 자,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목사가 되면 되는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버텨야 돼. 버티면은 자, 나름의 총유, 자, 공동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나가면 말짱 꽝이다. 이게 총유. 자, 이걸 얘기하고 장난 아니고요. 우리가 공동소유 중에서 지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공유와 합유라는 개념인데, 이 공유와 합유의 관계를 따져 물었을 때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권 인정되고요. and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분할 청구도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바로 공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분권이 내부적으로 있지만은 등기도 되지 않고 외부에 어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분할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 공동소유를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공유라는 개념 볼까요? 자, 어떤 부동산 이만큼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갑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등기부에 표시가 된 공동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공유가 전제가 되면요. 자, 이 갑이라고 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어떻다?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자,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공유에 있어서 지분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법 역시 공부했던 걸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공유물의 사용이라고 하는 거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과반수 지분으로 누가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공부했던 개념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자, 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을 하고 있거나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로서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외울 게 뭐가 있었어요?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것만 외우자고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자, 뭐가 있었더라? 자,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해서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전부가 생 거짓말이 되게 되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지분을 포함했는데 일부라도 등기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게 되면 지분 비율의 포함조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유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다 치고, 자, 이 공유 지분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소유 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는 어떻다? 가능하다. 공유 지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대신 이제 공유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도 어떻다? 임차권 등은 설정을 할 수 없다. 왜? 이 사람 50%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사용할 수 있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용익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 내용.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왜? 공유를 알아야지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그 다음에 지분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토지나 토지 등에 있어서 특정 부분을 사용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요거 인정자, 용익권의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하여튼 설명은 더럽게 어렵고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시험 문제와는 좀 거리가 있고요. 이 얘기가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될 때는 언제 민법에서 공유라는 개념이 좀 세팅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등기법 공부할 때 뭐 다른 건 이제 법조문이니까 대충 이제 감이 잡히는데 이건 개념 자체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서 조금 힘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문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자,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물권 중에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점유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분묘기지권, 주의토지통행권. 물론 주의토지통행권은 물권 자체는 아니고 소유권의 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는 것은 다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용익권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 외에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소유권 이전,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용익권이라는 것은 다 설정할 수 없다. 바로 가서 교재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그럼 이런 부분들이 되게 까다롭고 시험과는 큰 관련이 없는 부분. 자, 첫 번째 86페이지 1번 지문. 주의토지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등기할 수 없다. 해서 주의토지통행권이 뭐라고요? 자, 법원의 판사가 결정을 해서 그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이지 따로 이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할 거. 그래도 설령 등기가 이루어져도 무효인 등기. 두 번째 박스,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자, 요거는 이제 말은 어렵고, 자, 시험과는 큰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공법, 국토기획법 공부하시게 되면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거기다 건물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어떻다? 공적인 제한, 이걸 줄여서 공용 제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용 제한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바로 등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실제 이건 공부가 좀 많이 됐을 때 이해될 얘기고 안 중요해. 자, 두 번째 답이 됐네요. 한 필지 토지에 특정된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하지 못한다. 아까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어떻다? 설정할 수 있다. 등기할 때 이 토지에 아까 우리 지역권 예를 들었잖아요. 자, 보십시다. 요역지, 승역지, 이 토지를 이렇게 나다니려고 그래.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 특정 부분을 지적도를 첨부를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용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용익권이 뭐라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얘기하게 되는데 토지 일부에 대해서 따로 이 토지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다 용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분할을 안 해도 당연히 어떻다?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답으로 뽑아냈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 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하다 해서 자 가볼까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건물 도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어디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할 것인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본 건물의 사용료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본 건물과 별도로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거 설명드리고 버릴 지문이야. 자, 토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토지는 건물 몇 개? 한 개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의 한 필지에 두 동, 세 동의 건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부속 건물도 따로이 어떻다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안중에. 자,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한 공용 부분이란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 부분의 취득자 지체 없이 소유권 보호 등기 신청해야 된다가 경로당 어르신들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경로당이 필요가 없어서 공용 폐지를 하게 되면 그래서 팔아버리게 되면 이것을 산 사람은 어떻다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6번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맞죠? 자, 정리하게 되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용익권의 설정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요. 아까 50% 지분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어디를 사용할 수 있는지 특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이 문제에서 출제 이슈, 지금 지문을 뭐 5개, 6개 이렇게 보셨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뭘 설정할 수 있다?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뭐라고요? 바로 지적도나 건물 도면을 첨부하는 것을 통해서 다 가능하다. 다시 갑시다. 토지 일부, 건물 일부, 분필이나 건물을 쪼개지 않은 상태에서 용익권의 설정은 가능하다. 그럼 이제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분에 대해서 50%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고 해서 이 토지에 어디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안 된다. 그럼 정리합시다. 여기 다 빼버리고 일단 용익권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이렇게 세트로 묶고요. 자, 용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어떻다?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용익권이라는 것은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설정할 수 없다. 이걸 권리의 일부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다시 갑시다. 다른 거 소유권, 저당권까지 가면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다시 기본 용익권이라고 하는 거 토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자 문제는 지분에 대해서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어떻다? 용익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용익권 자체가 사용지역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게 이제 등기 객체 등에서 지금 통계를 보게 되면 8년 동안 한 문제 답을 뽑았던 그런 주제입니다.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소화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에서 바로 자 민법, 자 공유니문 이런 개념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설명드렸고요. 자 등기 명의자에 관한 부분 등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거, 이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거, 등기부상 명의인이 차릴 수 있는 자격을 가리켜서 바로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용 자세히 볼 거 없고요. 뼈대 잡으셔야 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는요,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연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법인은요, 설립등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등기원 별개로 설립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 뭐가 된다? 법인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부하는 법인들은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게 되면 협회라고 하는 거, 자 바로 설립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된다. 부동산 공법에서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등기를 통해서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이라고 하는 것 다 등기부상 명인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고요. 자, 외국인이 됐든, 자, 미성년자가 됐든, 유아, 아주 어린 아이가 됐든, 다 뭐가 돼? 자연인에 해당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등기부상 명인이 될 수가 있다. 가끔 보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2살짜리가 뭐 30평짜리, 뭐 30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뭐라고 등기부를 보니까 2살짜리 이름으로 돼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좀 맛이 가더라도 자, 누구나 다 자연인이게 되면 어떻다? 그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우리 민법에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다 등기부상 권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고요. 법인, 국가, 지자체. 자, 우리 지자체 개념을 잡아내셔야 되는데 자, 시도와 시군구를 가리켜서 지자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구를 가리켜서 자, 바로 지자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영역은 아닌데 광역지자체라고 해서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 등을 묶어서 시도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테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시 밑에 구 있죠? 광역시 밑에 구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밑에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시군구를 묶어서 자, 기초지자체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자체도 법인의 공법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바로 등기 당사자 성격이 있다. 그래서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경기도 이름으로 소유자가 표시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안양시라는 이름으로도 다 소유자가 표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특이한 것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총중, 전주, 이시, 충무공파 이런 것들도 다 바로 등기부상,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자, 등기 당사자 적격은요. 인이라고 해서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바로 법인 아닌 사단도 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고 좀 살을 붙여볼까요? 자, 보니까 유아 외국인 다 자연인의 일종이다. 당연히 어떻다? 바로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가서 보다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할 때 일정한 제약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자, 다른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취득할 수 있고 그러면 등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죠. 법인의 범주. 자, 우리가 이제 국가지자체에서 지자체의 범주에 시도, 시군구가 포함이 되게 된다. 바로 비교할 게 읍면동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건 따로 외울 건 아닌데 우리가 자연인의 경우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데 자연인의 손목 하나를 잘라내서 이 누구누구 손목 거다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누구 발목이 거다 이렇게 표시를 안 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갑이 어떻다 등기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갑의 손발이 등기 당사자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갑의 손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구조로 지자체 하부기관에 뭐가 있다?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읍면동은 시군구의 하부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읍면동이란 이름으로 어떻다? 읍면동이 지자체 이름으로는 이 부동산을 소유자가 되거나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별건 아닌데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 이거 법인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설립 등기를 통해서 성립이 돼요. 과거에 나왔던 지문인데 그리고 이 파트에서 이제 답으로 외울 게 민법상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공유라는 개념이 있었고 합유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합유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존재하지만 등기부에는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그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유에서는 다른 합자의 승낙 없이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었고요. 합유물의 분할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 공동소유 관계를 뭐라고 한다?
합유. 그래서 주로 제가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야. 우리가 농산물 시장 이런 데를 가서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장목반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갖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장목반에 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법률 구조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야야 자, 우리 죽을 때까지 농사 열심히 같이 지어보자. 중간에 배신 때리고 기어나가지 못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의 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땅을 사야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지분을 등기하게 되면 다 처분할 수 있고 혼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분할 청구도 할 수 있죠. 아니야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도원 결의했으니까 자 그냥 언제까지 계속해서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여기 같이 뭉쳐서 살아보자 라고 해서 등기를 할 때 어떻게 갑의 지분이 얼마, 을의 지분이 얼마, 병의 지분이 얼마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과 을과 병이 합유하고 있다. 이런 취지만을 하는 등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합유. 합유의 관계를 달리 표현하면 민법상 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법 인격이 없기 때문에 없다. 이때는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그런 식이죠. 무슨 장목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유 명의가 장목반 이름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 이슈. 자, 이것도 저도 싫으면은 딱 한 가지 외우면 돼. 우리가 이제 민법상 조합이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민법상 조합이 너무 힘들어. 이걸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신 이름은 어떻다? 등기할 수 없다. 아니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 파트에서 가장 유력한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거. 그럼 보십시다. 소유자 이름으로 귀신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중에 그런 거 나온다고. 귀신이 돈 빌렸다. 자 우리가 저당권 같은 경우는요. 자 채무자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갑소유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돈 안 갚으면 이 X 부동산을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병이 누구한테 갑에게 을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 물건을 담보물로 내놓게 되면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는 용어를 나중에 쓰게 돼요.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담보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물을 내놓게 되면 담보물을 내놓는 사람을 물적으로 보증을 하는 사람 해서 물상보증인 해서 이 병이 을한테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내 부동산을 팔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물상보증. 거의 천사급이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상보증인이 되게 되면 자 지금 가족이라든가 누가 사업을 하다가 자 담보물이 부족해서 자 은행에다가 물상보증인으로 갑이 뭘 한다고요? 담보물 내놓게 돼. 그럼 나중에 걸렸다는 얘기는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 다 같이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보증 쓰지 마라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고 보증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얘기랑 관련돼 있어. 보증을 잘못 썼다. 자기가 이제 지금 X 부동산을 자기가 담보물로 이 사람 믿는다. 병을 믿는다라는 취지로 보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잘 되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지나가고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누구도 갑도 개털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다가 조합이 돈을 빌릴 수가 있다고. 조합이 무슨 장목반이 돈을 빌릴 수가 있다고. 그때 갑이라는 사람이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가? 안 된다고. 조합은 절대 등기부상 명인이 될 수가 없다만 조합이 돈을 빌리게 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조합의 이름이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뭐가 포함된다? 채무자 성명 주소가 표시가 되는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뭐가 된다? 귀신.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절대로 등기부 어디에도 다 이름이 표시가 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자연인이 그거죠. 다 개소리고 그냥 출제 포인트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등기부에 무슨 장목반이란 이름으로 등기부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이건 별건 아니고 지문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하부기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립대학교, 국립전남대학교, 국립충남대학교, 국립부산대학교, 여기가 등기부에 부산대학교 이름으로 다 등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것도 하부기관, 읍면동이랑 똑같은 거야. 자, 이에 대해서 사립대학교, 요건 이제 보통 재단법인의 하부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재단법인의 하부기관. 그래서 재단법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은 그 하부기관에 있는 대학교 이름으로는 다 등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법인격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거. 민법상 조합 이 5개의 글자를 2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귀신, 고스트. 이 아이는 어떻다? 절대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이슈가 되고, 또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법인 아닌 사단. 아까 설명드렸어요. 전주 이씨 충무공파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세법 가서 재산세 영역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즉 종중의 사실상 종중의 재산에 대해서 종원명의로 등기가 되게 되면 원래는 소유자가 누구니까 종중이니까 종중이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종중의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종원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과세 관청에서 알 수 없으니까 이때 그 종원이라는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거 나중에 세법, 지방세법 할 때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등기법으로 돌아와서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요. 안 되는 거 하나 기억하십시다. 민법상 조합 절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민법상 조합은 어떻다? 절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이거 하나 정확히 외우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법인 아닌 사단 계속 이슈가 되거든요. 법인 아닌 사단은 전주시 충무공파 이름으로 다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법인 아닌 사단, 자, 전주시 충무공파가 걸어다니는 거 보신 분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법인의 대표자,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그러면 이 파트를 실제 시험과 관련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다?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 이에 대응해서 고스트, 귀신, 민법상 조합은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시고요. 자, 등기 신청 능력까지 볼까요? 자, 등기는요. 자, 요 용어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등기 신청이라는 게 있고요. 등기 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30회 때 지문에 하나 구성이 되는데 등기 청구부터 먼저 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잔금 등을 지불했다고 했을 때 갑에게 야, 등기 넘겨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저당권 성립해요? 아니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 어떻다?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돈 빌려주고 나서 설정 계약 체결하고 나서 그에 근거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을이 갑에 대해서 청구합니까? 신청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건 청구하는 거라고,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사인 간의 어떤 법률 관계 당사자 간에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청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에 비해서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서류 준비해 왔으니까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등기 청구와 등기 신청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물권 변동 등에 있어서 또 대항력 등등 등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문제가 등기 청구권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등기소 공무원한테
등기 실행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등기 신청. 나중에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는요, 신청이라는 표현 대신에 촉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원 또는 이제 지적소관청 이런 애들은 등기를 촉탁한다. 그래서 촉탁이나 신청은 같은 말이야. 등기소한테 등기 좀 실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개념. 개인이 하면 뭐가 되고 신청이 되고 관공서가 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촉탁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가볼까요?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하는 거. 예, 안 되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죠. 다 되는 거니까. 지금요, 쭉 있잖아. 뭐 다 등기 당사자 성격이 있는 사람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도 다 등기 신청 능력도 있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야 되는데 딱 하나 자 기억하실 게 바로 제한 능력자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제한 능력자가 등기 신청을 했는데 내막을 보니까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요, 등기 신청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이제 저희가 한번 기억하십시다. 민법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민법에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무효인 경우, 애초부터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법률 관계를 가리켜서 어떤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봤었고요. 한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해서 3개 있었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다시 갑시다. 제목들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 어떤 법률 행위가 유효였을 때 나중에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라든가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제한 능력자에 관해서 우리 민법 26회에 딱 한 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우리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게 되면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가십시다. 제한 능력자. 그중에서 주로 이제 미성년자가 될 텐데 제한 능력자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이때는 제한 능력자는 등기 신청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갑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한테 X 부동산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은 이제 갑은 을한테 등기 넘겨주면 돼.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이제 또 다른 표현도 제한 능력자다라고 했을 때 얘는 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야. 미성년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은 이 사람 권리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어떻다? 아예 등기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취지. 그래서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빼놓고 지금 계속 이제 그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본 적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냥 근데 내가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이빨하고요. 두 번째가, 지식. 요건 못 뺏어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지금 제 명의로 부동산이 한 번도 등기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같이 산 여자한테 그 명의 이런 것은 본인 명의로 다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필요할 일이 있을 때, 내 건데 왜 네가 침을 흘리세요?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어. 그걸 삐져가지고 한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삐지면 오래 가요. 그래서, 그래, 그냥. 내가, 우리 작은아버지하고도 뭔가 다툼이 있어갖고, 하여튼, 내가 좀 열받을 일이 있었어. 내가 보기에 그 양반이 잘못했어. 술 드신 게 제일 첫 번째 잘못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입을 떠드는 게 잘못이야. 오버했어. 연세가 있든 어떤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때 기분 나빠갖고 내가 저 양반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35년 동안 말 안 걸었어요. 명절 때도 안 가. 원래도 안 갔지만 아예 안 가. 마음 먹고 나서. 독한 놈이야.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저한테 얘기하셨죠. 들리는 소문에 따르니까 저 새끼가 방송 나가고 유명해지면 싸가지가 없어졌다고. 그 전부터 꾸준히 없었어. 그래서 그때 가서 느끼신 거지. 제가 왜 나를 센 걸 깎아? 뭔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유일하게 내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됐던 게 10몇 살 때였어요.
미성년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신 거야. 그건 이제 엄밀히 따지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내가 소유권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뭐야?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된다? 수탁자, 갑이 매도인,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는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 아들 이름으로 등기가 됐었다고. 내가 그때만 해도 무식했으니까, 등기가 됐으니까 이 부동산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간에 미성년자만 넘어서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등기 신청 능력이 있잖아. 제한 능력자는 어떻다?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어떻다? 등기 신청 능력이 부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12살 때부터가 내가 벼렀어. 근데 벼렀던 이유는 뭐냐면은 미성년자한테는 등기 신청, 팔아먹을 수 있는 등기 신청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몰래 팔아먹다 걸리게 되면 싸대기니까 꾹 참고 성년자가 딱 되는 순간 내가 저걸 팔아먹어야지라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어. 12살 때. 4명으로 등기된 거. 자, 근데 우리 실명법에서 자,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등기를 넘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례에서 등기 넘어가도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 뭐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죠? 매도인이 모르고 있으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매도인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했던 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내가 무식해서 내가 소유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없었어. 결국 매도인 소유였었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18살인가 돼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 이젠 내가 팔아먹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미성년자 성년 넘어가기 딱 전에 바로 우리 아버지가 더 선수야. 먼저 팔아버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수많은 법률 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거야. 다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듣고 계속 버리시는 거야.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의 약정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때는 이 등기,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요거 이제 12살 때 내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언젠가 팔아먹어야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치고 지금 논의할 쟁점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이 되는 등기 신청을 다 받아주지 않는다. 대신 이제 제한능력자가 사는 경우는 어떻다고요? 이때는 등기 신청 능력이 인정되게 된다.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 매도인이 제한능력자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등기 신청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될 것이 법인 아닌 사람, 전주시 충무공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주시 충무공파는 입이 없습니다. 전주시 충무공파는 발이 없습니다. 전주시 충무공파는 손도 없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정리해볼까요? 이 파트에서 주요한 쟁점 2가지 이슈. 민법상 조합은 어떻다? 등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얘를 2글자로 귀신이라고 부르게 된다. 요게 하나 첫 번째 포인트. 법인 아닌 사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데 대신 실제 등기 신청은 누가?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가 제가 18살 때 만약에 그 부동산을 팔겠다고 등기소에 가게 되면은 누가 등기소의 등기관이 더 뭐라고 해? 자, 저 더 먹고 와라. 성년자 되면 와라. 그때 어떻다? 등기 신청을 받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지문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87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병의 채권 담보를 위해서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자 등기 신청에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용어 이제 보셔야 돼.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등기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용어 정리합시다.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상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실행되면 자,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건 사안이 좀 어려운데요.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 지문에서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이게 근저당권은 저당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을 소유의 담보물을 대상으로 누가 갑이 근저당권자가 되게 될 테고 얘는 뭐라 부른다? 근저당권 설정자. 용어 기억하십시다. 저당권자에 대응해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설정자. 지상권자에 대해서 토지를 넘겨주는 소유자를 가리켜서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자에 대응해서 소위 보통 승역지의 소유자 이런 사람을 지역권 설정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전세권. 전세권자에 대응해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에 대응해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 설정자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인데, 자,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지금 돈은 누가 빌리고 병이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죠. 그래서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 권리를 얻는 사람은 근저당권자가 되게 될 것이고 권리를 잃는 사람은 뭐가 된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근저당권 설정자는 병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팔릴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안게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일정한 처분권에 관한 권리를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 등기 관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정의를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을 빌리긴 하지만은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해서 등기법상 관리자, 권리를 얻거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병은 어떻다? 등기 관리자는 등기 의무자, 즉 등기 권리자는 의무자, 즉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좀 어려워요. 다시요. 용어 보십시다.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되면 자 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등기 의무자.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저당권자는 어떻다? 권리를 얻게 되고요. 저당권 설정자는 뭐가 된다?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고 등기가 된다.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잃는 사람은 갑과 을에 해당되고 병은 어떻다? 등기상 권리를 얻거나 잃는 것은 사실상 이익은 없죠.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2번 질문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태아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일단 유아, 엄마 뱃속에 기어 나오면 그때부터는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살을지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해? 자, 3번. 지자체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해서 용어를 혼용해 쓰고 있죠. 당사자 적격, 당사자 능력 이런 표현 쓰고 있고요. 4번 지자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법인 인의 일종이죠. 법인도 어떻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아까 손발이 나가서 혼자서 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계단 법인의 하부기관이 사립대학, 사립학교 등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보면서 하나는 알려고 하면 안 돼. 뭔 생각을 해야 돼? 아씨, 조합 어디 나와? 조합이 중요하다고. 조합 언제 나와? 막 기다려야 돼. 오매불방. 조합 어디 있을까? 조합 어디 있을까? 조합 좀 빨리 나와. 쓸데없는 거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6번 나와 있다. 드디어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틀렸죠? 민법상 조합은 자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요. 자 7번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명제죠? 해서 그렇고요. 8번 답이다.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옳은 표현. 자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 사항 중에서 채무자의 성명, 자 주소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조합은 아까 고스트. 자 귀신이니까 어떻다? 조합 명의는 어떻다? 등기할 수
없다. 어디? 자, 등기 권리자가 될 수도 없고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중간에 채무자도 될 수 없다. 절대 등기부에는 민법상 조합이라는 개념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할 것. 자, 넘어가서 그다음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17세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이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면 권리를 얻게 되는 거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소유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파는 것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 지위에서만 어떻다? 요것만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고요. 2번,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피한정 후견인이더라도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민법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은 패스. 3번,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실제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이제 두 번째 박스 볼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등기 관리자와 등기 의무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등기 관리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 지문 보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실체법상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해서 자,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나 설명을 드리고 갈까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합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다시 사안 볼게요.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됩니까? 바로 을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이 어떻다?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어떻다? 등기 의무자라고 해서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을이 될 테고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갑이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절차법에서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실체법이라고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보십시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될 테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제일 일반적으로는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 넘겨달라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런 이행 판결을 받게 되면 단독으로 판결문을 근거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갑은 지금 등기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 을이 등기를 지금 안 받아간다고 영원히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빨리 등기를 하게 되면 올해 재산세도 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일단 딜레이, 지연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방세법 가시게 되면요. 자, 재산세, 자, 납세무 성립하는 시기가 6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매매계약 체결하고 6월 1일 전에 등기가 매수인한테 넘어가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고 매수인이 되는 거고 6월 1일 전에 1일 이후에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누구? 바로 매도인이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5월 초에 등기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고 있네?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빨리 등기 받아가라 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다 하십시다. 야, 을은 빨리 등기 가져가 라는 판결문이 나오면은 갑이 뭘 할 수 있다? 등기 이때 이렇게 해서 지금 갑의 소송에 따라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때 실체법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등기 청구를 누가 한다고요? 갑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 의무,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매수인이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빨리 등기 가져가라 라고 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이때 등기
관리자는 누가 된다고? 이때는 갑이 되고 등기 의무자는 뭐가 된다? 을이 된다. 이 얘기가 절차법상 등기 관리자, 그 다음에 실체법상 등기 관리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내용은 필요 없고 자 거기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본문 하나 보고 가볼까요? 절차법과 실체법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 보니까요. 절차법상 등기 관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등기 관리자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토지를 을이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등기 관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매수인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있어서 갑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를 받아가라 라고 하는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절차법상 이 등기 관리자는 갑이 되고 그다음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문 1번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1번 보니까 절차법상 등기자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실체법상 권리 의무에 대해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뭐라고요?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관리자. 그래서 을이 매수를 했으면 매수인이 뭐가 된다? 절차법상 등기 관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질문이요. 자,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준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자, 가볼까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 관리자는 누가 됩니까? 을이 저당권, 등기 관리자가 될 테고 갑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 다시요.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설정 등기를 하면 권리를 얻게 되는 관리자가 누가 된다? 을이 될 테고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소 등기를 합니다. 말소 등기 지우려고 해.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갑이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부담을 털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을은 어떻다? 권리를 잃게 더 이상 경매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지금 갑이 등기 관리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오른편. 3번 부동산이 갑을병으로 매도가 됐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서 갑에게 남아있어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은 절차법상 등기 관리자. 더럽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차근차근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 을병 이런 순차적으로 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바로 등기 넘겨달라고 바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없으니까 없죠. 대신 을을 대위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대위에서 어떻다? 주장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의 등기 신청, 등기 이전을 청구하게 되면은 그때는 등기 관리자가 누가 된다? 이때는 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을명의로 등기가 되면 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은 누가 되니까? 을이 되기 때문에 병이 설령 대위에서 신청했다 할지라도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했으면 병이 등기 관리자가 되겠지만은 이때 지금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등기 관리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4번 실체법상 등기 관리자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런 식이죠. 실체법상 등기 관리자.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니까 실체법상 등기 관리자가 될 텐데, 자, 매수인이 안 가져가면 매도인이 어떻다? 등기 가져가라라고 하는 경우, 그때 갑이 실체법상 등기 관리자가 된다. 5번 질문, 실체법상 등기 관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관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해서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낼, 추론해낼 수 있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등기 관리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얻게 되는 경우를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 30회 때 등기 권리자 의무자 나왔었고요. 이제 다시 이슈가 될 게 조합이라고 하는 것 같아. 자, 조합이라고 하는 사람 절대 등기부에 이름 올리면 안 된다.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이때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이제 등기 신청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